자, 안녕하세요. 쳐야지. 잘 들리시죠?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2년 2월 21일 오늘 라이브 방송 들어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일단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네, 좋아요 나 눌러야지.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 날 7시 시간에 라이브 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의 진리라는 책을 가지고 또 읽어드리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한 거의 6개월 가까이 진행을 했고, 지난주부터는 연금 부자들이라는 책 가지고, 이 책이죠? 이 책, 연금 부자들 책 가지고 지금 제가 책 읽는 내용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면 모르겠지만 이거 제가 다 쓴 책이에요. 제가 출간한 책이고요. 제 생각을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고, 이미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책으로 썼고,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을 과 저자의 생각,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꾸준하게 지금 매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님, 이양현님 반갑습니다. 들어오시면 다른 먹방이나 아니면 무슨 일반 재밌는 영상들 보니까 댓글이 막 주르르 올라가던데, 저는 그렇게는 안 올라와도 좋으니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투자에 대한 주제 이런 건 아니고 연금에 대한 주제니까 연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제가 여러분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제목 보고 들어오셨을 때 월 500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연금을 월 500만 원 받는 거 과연 충분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라이브 방송 통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그 책의 연금 부자들 책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읽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연금 상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제가 약간 격세지감, 때로는 약간 감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연금에 대한 상담을 한 지가 벌써 10년, 종합 상담까지 합치면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과거에 한 10년 전에 연금을 가입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이 상품에 가입하면 10년, 20년 후에는 얼마가 되나요? 얼마가 쌓여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꾸준하게 모으면 나중에 10년 후에 얼마의 수익이 생겨서 얼마가 쌓여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주로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상담의 거의 대부분, 거의 전 건이죠. 모든 상담은 다 얼마가 쌓여 있을까요가 아니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으로. 이 얘기를 더 하신다는 겁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장한나님, KMKUY75님 반갑습니다. 이연애님, 비트만수르님, 또 오늘도 역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목돈 중심의 사고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목돈 중심에서 연금 중심의 이제 생각으로 바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작 노후에 이제 살면서 보니까,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통장에 몇억 몇십억 쌓아놓는 것보다 매달 꾸준한 캐시플로우, 인컴이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결국 노후의 힘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담하다 보면 종합적인 제가 포트폴리오를 상담 많이 하는데, 국민연금 얼마, 퇴직금, 연금으로 얼마, 연금저축 얼마, 그 다음에 개인연금 얼마, 주택연금 얼마, 기초연금 얼마,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퇴직한 이후에 나이에 따라서 매달 얼마씩의 연금이 나오게 되는지, 그것이 어느 기간 동안 지속되는지, 이런 걸 통해서 정기적인 연금 소득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거 보면서 저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는 수천 년 역사상 꾸준하게 일을 통해서 소득을 만들어 왔던 그런 세대를 살아왔거든요. 역사상 어느 시점도 내가 퇴직이라는 걸 통해서 일을 그만두고 산다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조선시대에 보면은요, 노비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노비라는 직업은 대감님 집에서 이제 잡일, 막 일을 하는 사람들을 노비라고 했죠. 자, 근데 그 사람들이 나이가 50세가 됐다고, 늙었다고 해가지고 대감님이 노비를 내쫓지 않았거든요. 젊을 때 역할과 나이 들 때 역할이 달랐을 뿐이죠. 젊은 노비는 장작을 패고 나이 든 노비는 마당을 쓸지언정
힘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쫓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평생 일할 수 있는 무슨 일을 하든 농사를 짓든 무슨 뭐 글을 읽든 노비를 하든 평생 소득이 중단된다는 것,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진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퇴직이라는 단어, 생산성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생산성이 하락한 인원들을 55세, 60세가 되면 내보내야 되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퇴직이라는 걸 생각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하게 되는 이런 네,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퇴직 이후에 그럼 어떤 소득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뭐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뭐 월급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소득 만들 수도 있겠죠. 뭐 사업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뭐 커피숍이나 음식점 차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기본적인 연금 소득이 평생 보장돼야 한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연금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리가 약간 지직거리지 않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연금부자들 책에 있는 노후에 월 500만 원이나 필요할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잠깐 읽으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 반갑습니다. 댓글에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현장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평균 가정의 한 달 수입이 한 3,400만 원 정도인데 그보다 500만 원은 한 100만 원 더 많죠. 그리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 시절에는 돈이 좀 많이 필요하지만 퇴직하고 나서 노후에 한 달에 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생각보다 큰 금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월 500만 원을 벌기도 힘든데 노후에 돈을 쓰면 얼마나 쓴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후에는 큰 돈이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사이에 우리 노후 준비가 점점 더 부족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최근 상담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 제가 이 연금부자들 1권을 출간했던 2015년도 이때의 500만 원이라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쓰는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출판사 사장님도 이렇게 500만 원이라고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과연 공감을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출간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를 개정판을 출간하게 된 지금 작년 2021년에 보면 월 500만 원이 사실상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게 된 상황이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는지. 물론 사람에 따라서 100만 원도 충분하신 분들이 있고 1000만 원도 모자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왜 평균적으로 봤을 때 500만 원이 점점점 이렇게 가치가 적어지게 느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노후가 되면 생활자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 출가시키고 노부부만 생활하게 되면 생활비가 줄어들게 되고 어르신들이 돈을 쓸 때가 많지 않으니까 큰 돈이 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댓글 중에 연금부자들 책이 없는 인터넷 서점, 제가 출판사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월 500만 원 연금 받으면 금융종합소득으로 세금은 얼마 정도 나가나요? 자, 이거 물어보신 분들이 종종 계신데, 댓글에 그 연금 종합소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금융종합소득 500만 원을 여러분이 비과세 연금으로 하시게 되면 이자소득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 없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 연금저축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연금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연금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얘기하는 것이고 연금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연금 소득에 해당하는 연금을 많이 받으신다고 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훨씬 더 편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중에서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도 적지 않게 계시더라고요. 이건 세법상 다른 세목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일주일에 5, 6일을 돈 버는 데 사용한다. 따라서 평일 저녁 하루 이틀 정도, 그 다음에 주말 정도가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이다. 일을 하느라 돈 쓸 시간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노후에는 생산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365일이 전부 돈을 쓰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안 쓰려고 작정해도 하루 이틀은 버티겠지만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고 무언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 중에서 밖에 안 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나가면 돈 쓰니까. 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생활비는 현재 노인들의 생활비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노후를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 3, 40년 전에 우리 사회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분들은 노후에 차를 운전하신 분도 좀 드물고요. 그 다음에 외식이나 해외여행도 거의 안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컴퓨터라든가 휴대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문화생활이나 이런 전자제품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수많은 문화생활비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는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노후가 돼서 노후를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있어서 이 소비 지출, 소비 항목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지출보다 훨씬 더 적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나이 드신 80대, 뭐 70대 이러신 분들이 노후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 40, 50대, 50, 60대, 지금 이제 막 은퇴해서 노후를 들어가시거나 앞으로 은퇴하셔야 될 세대. 우리 세대는요, 지금 아마 차 운전 안 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거의 70, 80까지 운전하실 거라는 거죠. 지금 집에서 밥 해 드시는 것보다 외식하시는 비중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것보다 밖에서 사 먹어야 돼요. 또, 우리 젊은이들 보면은요, 지금 사실 여행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거 뭐 나이 60이 넘었다고 퇴직했다고 여행 안 할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지금 휴대폰 쓰고 계시죠? 자, 이것도 다 휴대폰으로 보고 계실 텐데, 지금 휴대폰 보시면서 앞으로 휴대폰을 더 많이 쓰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고 계신 휴대폰 얼마입니까? 기본 다 100만원짜리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여러분 몇 년에 한 번씩 바꾸고 계세요? 최소 2년, 3년에 한 번씩 바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런 비용들이 과거에는 옵션이었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였고 없어도 굳이 뭐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이런 세상이었다면 지금은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고 앞으로는 더더욱 이런 소비가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노후에 이런 소비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직장에 다닐 때는 지원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점심값 주죠. 중식비 다 지원해 줍니다. 통신비도 지원해 주는 직장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법인카드로 차량 유지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지원들이 퇴직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이 모든 비용이 개인의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법인카드로 기름 넣을 때는 막 급가속 급감소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개인 카드로 내 카드로 기름을 넣게 되니까 정속주행하면서 안전주행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근데 퇴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비용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퇴직 후에 갑자기 늘어나는 생활비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년이 되면 젊은 시절보다 생활비가 덜 필요하다는 말, 이 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말이 됩니다. 다시 한번 노후가 되면 퇴직하면 젊을 때보다 생활비가 덜 들어갈 것이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하던 소비를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고 오히려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돈을 소비해야 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노후에 필요한 비용을 살펴보면 전혀 생각지 못한 비용도 있는데 바로 품위 유지비입니다. 품위 유지비.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데 품위 유지를 할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다는 것 자체로 빛이 납니다. 우리 젊은이들 보면 아무거나 입어도 예쁘고 멋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새고 신체가 노화되어서 조금만 관리를 게을리하면 말 그대로 늙은이가 되어버립니다. 저도 지금 이제 머리가 계속 빠지잖아요. 이게. 자, 그래가지고 사실 머리 심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흰머리도 좀 많아지고 이래서 사실 머리를 심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심을까요? 말까요? 심을까요? 말까요? 나이 들면 나이 늙어 보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자꾸 젊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또 머리를 심어야 된다고 하고, 저는 원래 이마가 넓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마가 넓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넓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원래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머리가 빠지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제 늙지 않기 위해서, 늙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외모를 관리하는 비용들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 거죠.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성형 관련된 비용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뭐, 옷도 좋은 거 입어야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또 이렇게 나이가 들면 외모가 약간 이제 늙어지니까 보석이 커진다. 그래서 보석을 더 큰 보석을 함으로써 시야를 좀 분산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품위 유지가 비단 외모 관리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를 만날 때, 동창회 나갈 때, 각종 경조사나 가족 행사에 참석할 때, 이런 모든 상황에서 노인이기 이전에 어르신이 되거든요. 어르신. 노인이 좋으세요? 어르신이 좋으세요? 어르신이 좋죠. 자, 그러면 어르신이 되려면 어른 대우를 받기 위해서 어른으로서의 책임도 져야 되죠.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결국은 이런 행사에 가게 되면 행사 비용을 또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행사 비용을 내주지는 않더라도 행사에 온 가족들, 손주들 이렇게 애들한테 용돈도 좀 쥐어줘야 되는 거죠. 동창회 나가면 밥 한 번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후배들, 다 후배들이잖아요. 인생의 후배들. 이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밥을 좀 사야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회 활동에 있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지사가 됩니다. 근데 사실 뭐 더치페이를 할 수도 있고, 뭐 서로 나눠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품위 유지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라는 것 때문에 결국 이런 비용들이 지불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각종 모임과 행사에 안 나가면 됩니다. 안 나가면 돈이 안 들죠. 근데 안 나갈 수가 있나? 그러니까 위축되기 마련이고 사람 만나는 것을 꺼리다 보면 자연히 사회로부터 소외됩니다. 사회로부터 가족, 친지로부터 소외되기 싫다면 결국 품위 유지비를 써야 된다는 거죠. 품위 유지비. 자, 그래서 노후에는 이런 비용들이 나간다는 겁니다. 네. 그죠. 네. 지금 뭐 헤어스타일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최대한 좋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자, 사람 노릇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돈이라고 하는데 돈 필요하죠. 이게 어쩔 수 없죠. 이 세상이 또 자본주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점점 돈이 필요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노후에 비용들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서 하루 종일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써야 된다. 그 다음에 품위 유지비가 더 필요하다. 노후가 될수록 그런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후에는 생활비, 활동비뿐만 아니라 질병과 관련된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이런 비용은 매번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상치 않은 시기에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젊을 때는 아파도 크게 아프진 않죠. 그런데 나이 들면 아프면 크게 아프잖아요. 뭐 이런 얘기 좀 외람되지만 과거에는 아프면 아픈 대로 앓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질병을 고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치료비가 얼마 들던 간에 돌아가시게 놔둘 수는 없으니 계속 뭔가 비용을 들여서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게 되고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과거에 하지 않았던 정기검진, 또 건강관리 운동, 또 건강기능식품, 각종 의료기기 이런 것들을 사다 보니까 젊을 때와는 다르게 나이 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무리 이런다 하더라도 노후가 들면 질병을 피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들은 어떻게든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암에 걸릴까 안 걸릴까 뭐 보면은 암에 걸릴 확률이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이다. 뭐 10명 중에 3명은 암에 걸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는 거죠. 암에 걸리기 전에 죽는 것일 뿐이지 모든 사람은 결국 오래 살면 암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암이라는 한자를 보면 암은 여러분 한번 암을 찾아보시면요. 암이라는 한자가 질병을 나타내는 변 안에다가 바위암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암이 뭐냐면 결국은 몸이 돌이 되는
몸이 바위가 되는 질병이 암이거든요. 이 암이란 질병이 최근 뭐 한 1, 20년 사이에 나온 질병이 아니라 수천 년 인류 역사상 인류가 갖고 있었던 질병이었다는 거죠. 근데 연구해 보니까 이 암이라는 한자가 지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옛날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몸이 돌로 바뀌는 과정. 이게 이제 결국은 암입니다. 암. 몸이 굳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바위 암자에다가 질병, 변을 넣은 게 바로 이제 이 암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질병에 대한 비용들을 들어야 된다는 거. 이걸 생각했을 때 우리 노후가 과거보다 더 적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54세 주부인데 국민연금 예상수령이 50만 원대입니다. 지금이라도 연금저축펀드를 들어야 할까요? 주부가 연금저축펀드를 드실 이유는 없죠. 네. 왜냐하면 주부는 소득이 없잖아요. 연금저축펀드의 가장 큰 목적은 첫 번째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환급해주는 세액공제 기능, 그 다음에 노후준비 기능인데, 내신 세금이 없는 주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연금저축을 가입하실 필요 없이 연금저축 안에 있는 펀드들을 밖에서도 살 수 있거든요. 어차피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낸 세금이 없고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통해서 하실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네요. 네, 자, 전원주택 한 채에 달달이 연금 500만 원 나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죠?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노후에 전원주택에 살면서 매달 500만 원씩 연금 받으신다면 뭐 사실 뭐 바랄 나위가 없죠. 네. 자, 그렇게 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다 가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욕심. 뭔가 이 돈 가지고 뭘 해봤으면 좋겠다. 더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더 불렸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커져서 뭔가 하다 보니까 더 큰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연금 500만 원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회가 그런 것보다는 목돈 중심의 어떤 부동산 투자, 뭐 이런 투기 이런 중심에 더 지나쳐가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비용들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후에는 24시간 365일 동안 돈만 쓰면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돈 쓸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 늙었다고 소비를 줄이는 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늙어도 영화 보셔야죠. 여행 다니셔야죠. 늙어도 핸드폰 쓰셔야죠. 직장에서 지원되던 비용도 노후에는 끊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품위를 유지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각종 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신다면 과연 노후가 은퇴한 이후에 젊을 때보다 생활비가 덜 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덜 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앞으로의 우리 노후의 삶은 젊은 시절보다 더 많은 생활비를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항목은 뭐 자녀 교육비나 자녀 용돈 이런 거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 캥거루족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마저도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뭘 더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과거에는 대가족이었으니까 자녀가 뭐 7명, 10명이면 지들이 알아서 사는 거지만 자녀가 이제 1명, 2명밖에 안 되니까 얘네들이 나처럼 잘 살 것 같지는 않고 나보다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에게 뭘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자녀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시게 되는 거죠. 2020년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노인 가정의 최저 생활비는 월 195만 원 내외, 200만 원이 조금 안 되죠. 이게 최저 생활비예요. 자, 이거는 정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친구를 만날 돈도 없는 거고요. 경조사에 참석해가지고 5만 원, 10만 원 경조사비를 내기도 좀 그렇고 결정적으로 죽는 날까지 절대 아프면 안 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전국 평균 자료이기 때문에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최저 생활비가 200만 원이 넘을 겁니다. 따라서 좀 더 여유롭게 생활하고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라도 낼 수 있으려면 2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더불어 품위 유지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여행도 좀 다니고 이러려면 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 보니까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 재산세, 뭐 종합부동산세 고민 많으시죠. 자, 그래서 뭐 집 2채 있으신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한 채만 갖고 계셔도 집값이 오르니까 재산세가 뭐 연간 몇백씩 나오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연간 2, 300이라 그러면 한 달에 2, 30만 원씩 더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이 생각하지 못하게 나가고 있고, 뭐 자동차를 타시면서 자동차 유지비도 엄청나게 나가고 있고, 이런 세금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물가도 상승하고, 또 지난달 물가 상승률 보니까 뭐 역사상 최고치 지금 3.5%씩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간 3.5%씩 상승한다고 하게 되면 뭐, 진짜 무섭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그렇게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더 많은 돈을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데 당장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니 그러니까 결국은 노후 준비는 점점 뒷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뭐 댓글 쭉 주고 계십니다. 네. 부동산 관리가 번거로워서 주식이 나아요 라고 계신데 주식도 하다 보면 머리 아픕니다. 자, 그래서 연금이 최고예요. 연금 신경 안 쓰고 받으시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제일 행복한 집단 어디라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공무원 연금 받으신 분들 걱정이 없어요. 공무원 연금. 공무원 뭐 한 30년 40년 꾸준하게 하신 분들은 맞벌이 하신 분들은 공무원 연금으로 두 분이서 거의 700, 800 받으시니까 뭐 걱정이 있겠어요. 네. 회사에 13억 일시불 넣어서 달달이 500만 원 나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선 카지노에 가서 하루에 500만 원 날려도 다음 달에 또 500만 원 나와요. 하지만 13억 카지노에 들고 가면 며칠만 다 날려요. 그렇죠? 카지노에 13억 들고 가시지 마시고 500만 원씩 연금으로 바꾸셔가지고 연금을 평생 받으시면 평생 카지노에 가서 재밌게 놀 수 있다는 거죠. 네, 13억 들고 가면 네, 뭐 길어야 한 일주일 놀까? 네. 그런 겁니다. 사실 그래서 원래는 연금 복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연금 복권. 그래서 일시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첨된 분들에게 연금으로 20년간 500만 원씩 주는 이런 연금 복권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좋은 연금 복권에 당첨되신 분들이 그 연금 복권을 판다 그러더라고요. 일시금 받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자, 이게 뭐냐면 노후를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노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노후에는 판단력, 활동력이 떨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목돈 가지고 있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에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비용이 한 가지 더 있다. 그게 뭘까? 지금까지 생각해본 모든 비용은 노후 기간을 한 2, 30년 정도로 가정했을 때이다. 자, 그런데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 이상 살게 된다면, 즉 노후 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어떤 비용이 필요하냐면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해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목돈들이 들어갈 것이다. 자, 부동산도 건축 이후 10년 정도 보면은 정기적인 보수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재건축 연한이 30년, 4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40세에 새 집에 들어가가지고 80세까지 살면 그 집에서 40년 사는 거예요, 40년. 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큰 돈을 들여서 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리모델링 하는 거, 과거에 재건축 하는 거, 이런 거 보시면, 우리나라 현재 재건축 시장은 5층짜리 아파트를 헐어서 30층짜리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러니까는 5세대가 갖고 있던 땅에 30세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신규로 들어오는 25세대에 돈 받아가지고 지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살고 있었던 5세대는 크게 돈을 낼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세대수가 30층짜리 집을 40년이 돼가지고 이 30층짜리 집을 재건축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0층짜리 집을 100층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나머지 30가구는 돈 안 내고 60가구에서 들어오는 70가구에서 돈 내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들어올 사람이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돼요? 30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는 결국은 재건축 비용을 부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부담해야 돼? 전부 입주한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돼요. 입주한 사람들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집을 내가 새로 짓는데 내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집은 너무 노후화됐으니까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뭐 평당 건축비가 뭐 예를 들면 한 300만 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30평 재건축하려면 1억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뭐 싸게 잡아서 그런 것이고, 이런저런 하다 보면 2, 3억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돈을 전부 다 입주민들이 내야 되는데, 입주민들이 다 그 돈이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땅값이 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재건축이 활성화되어 있고, 5층짜리 집을 30층짜리 집으로 지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익을 보고 있지만, 이 30층짜리 집을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 제가 맨날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타워팰리스 20년 됐죠, 이제. 타워팰리스가 강남에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 뭐 가장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였지만, 그게 건물이 한 55층? 뭐 정도 되거든요. 그 집 재건축 어떻게 할까? 이제 20년 좀 넘었으니까, 앞으로 한 10년 후면 재건축 얘기 나올 거고, 한 30년, 30년 후가 되면 또 재건축 해야 될 텐데. 참, 그것도 좀 뭐 거기에 돈 있는 사람들 사는 거니까 뭐 어렵진 않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지어지고 있는 고층 아파트들에 대한 재건축 연원이 닥쳤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는 기름값, 소모품 교체, 타이어 교체, 이런 일상적인 비용들이 발생하지만, 10년, 15년이 되면 이제 차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60세에 퇴직하셨을 경우에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차를 최소한 2번은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80세가 넘어가면 내가 뭐 운전을 안 할 거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제 끝나겠지만, 지금 사회 구조를 보면 또 기본적인 또 차량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앞으로는 뭐 이제 자율주행 한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라고 차를 안 타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하는 거니까요. 거기다가 가전제품, 가구, 차, 심지어 주택까지 일상생활 모든 부분이 노후화될 것이고 이를 교체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게 뻔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도 상승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고물가는 아니겠지만 계속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더 많은 노후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나중에 공무원연금 많이 못 받는다고 하던데요. 네, 공무원연금은 이미 재정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받아야 되는 건데 세금으로 떼어주고 있는 거죠. 국민연금으로 합쳐질 겁니다, 조만간. 그렇게 되면 공무원연금도 이제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공무원 은퇴해서 연금 받으신 분이 좋다는 얘기지. 사실 지금 공무원을 도전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은 이해가 안 가요. 단물 빠진 껌인데 왜 하는지. 공무원은 단물 빠진 껌이다. 그죠? 남들이 좋다고 할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아무도 안 갈 때 내가 들어가서 기회를 만들어야지. 남들이 이미 단물 다 빼먹고 있는 공무원 연금 제도에 들어가 봐야 결국 나는 돈만 내고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디님, 목돈이 10억 있다면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주식 배당주를 생각하고 있는데 주식이다 보니 여러 가지 적지 않고 리스크도 있습니다. 목돈을 가지고 연금 포트폴리오 짜시는 거,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추가납입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나 퇴직금 준비하시는 거, IRP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연금보험 중에 일시납연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집을 사서 주택연금 받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을 통해서 배당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거를 포트폴리오로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몰빵에서 받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큰 리스크를 더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포트폴리오 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베스트님 10억 있으면 삼성전자 우선주 7억, 연금 박사님 회사에 가서 3억 이렇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회사에 오시면 연금 포트폴리오 짜드리고 여러분들이 뭐 투자라든가 연금 전체적인 거 다 컨설팅까지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지직거리네. 오늘 몇 분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마이크를 좀 바꿔야 될 상황인가? 별로 지직 안 그리도록 하려고 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마이크를 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자를 자녀 이름으로 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수익자를 자녀 이름으로 당연히 하실 수 있는데, 자녀의 연금을 차라리 하시는 게 낫지. 부모가 받아서 자녀에게 주는 것은 또 증여잖아요, 증여. 자, 그러니까 가능은 하지만, 연금을 본인이 수령하는 것 중심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억이면 만주 매수가 가능하고요. 삼성전자. 그렇죠? 배당금은 현재, 배당 비율로 봤을 때 뭐 한 3% 내외가 나오니까 뭐 월 300만 원까지 받지는 못할 거고요. 한 150에서 200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연금소득이 1200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해당되는데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개인 연금소득이, 어떤 거냐면, 여기서 1200만 원 해당하는 것은 사적 연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소득 중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 연금은 빠지고요. 그들은 그냥 연금소득세를 내는 것이고, 그 중에서 사적 연금소득이라고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연금저축 IRP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납입하셨던 세액공제 받은 원금,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한 수익, 이런 것들, 딱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있거든요. 그것이 사적 연금의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1200만 원 넘어갔을 경우에 종합소득과세 되는 것이고, 1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로 끝난다는 거죠. 여기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뭐 비과세 연금보험,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연금보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연금소득이 아니거든요. 걔네들은 이자소득이기 때문에 연금소득 1200만 원과는 무관하다라고 해서 세법에서는 세금 항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51세로 연금저축 400, IRP 300 이렇게 최대하고 있는데 너무 늦게 시작하는 건 아닌지요. 뭐 51세에 노후 준비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늦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시점을 더 늦추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더 많은 금액을 모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누가 늦다 빠르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지금부터 꾸준하게 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노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은 거죠. 네. 자, 그래서 사적 연금과 공적 연금의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공적 연금은 우리가 뭐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뭐 사학연금 이런 걸 공적 연금이라고 하고, 사적 연금은 연금저축, 그 다음에 뭐 IRP 이런 걸 사적 연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험사에서 가입하시는 개인 연금보험도 사적 연금의 넓은 의미에 해당되지만, 사실 얘는 사적 연금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저축성 보험의 이자 소득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구분은 다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최순녀님, 노후에 300 이상씩 써줘요. 제가 지금 써보고 있어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막 풍요롭게 쓰시는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300 이상씩 쓰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이 추가로 많이 들어간다는 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연금, 노후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노후에는 뭐 조금만 준비하지, 내가 지금 한 달에 500 벌고 있으니까 노후에 한 200만 원만 있으면 살겠지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실제로 노후에는 그렇지 않더라. 그리고 지금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소비 수준을 보고 과연 내가 노후에도 무엇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줄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영화 보시지 않습니까? 노후에 영화 봐야죠. 지금 외식할 거 노후에도 외식해야죠. 차 탈 거 타야죠. 핸드폰 쓸 거 더 좋은 핸드폰 쓰셔야지. 제가 특히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릴 때 스마트폰 사시는 분들한테 뭐 이제 나이가 들고 뭐 잘 안 보이고 뭐 크게 쓰지도 않으니까 스마트폰은 그냥 뭐 효도폰 뭐 글자 크고 그냥 별 기능 없고 이런 거 폰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분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노후일수록 더 최신 스마트폰 쓰셔라. 왜냐면 지금 우리 사회는 사실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것을 하는 사회가 돼버리는데, 물론 내 나이가 90, 100세여가지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신 분들은 굳이 쓰실 필요 없죠. 안 따라가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60대이시다 라고 하시게 되면 앞으로 살 날이 3, 40년이에요. 벌써 시대에 뒤쳐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얼마나 뒤쳐가겠어요. 스마트폰이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비싼 거 사시지만 사실 제가 금융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주식 거래를 여러분이 객장 가서 하시게 되면 엄청난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하시게 되면 수수료가 없어요. 자, 그럼 뭐 하시겠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비용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사회가 온라인화 또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모바일화 되는 거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도 좋은 걸 사셔서 대신 그걸 기능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비용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의 변화에 하나 둘씩 뒤처지기 시작하면 사실상 앞으로는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훨씬 더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때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20년 후에는 월 생활비 500만 원이 보통 수준인 것 같고요. 네, 메타버스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사실 뭐 여러분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보진 않겠지만 앞으로 이제 여러분 식탁에
여러분 책상에 제가 앉아가지고 저는 여기서 상담을 하지만 여러분 집에서 상담하는 것처럼 메타버스화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면 사실 훨씬 더 저도 좋고, 뭐 방문 비용도 절약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메타버스를 모르시게 되면 일일이 만나러 또 와야 된다. 그러면 또 만나러 와가지고 비용 들지, 상담료 내야지, 거기다가 또 갑자기 또 뭐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또 코로나 감염돼가지고 또 막 뭐 힘들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가 변화가는 데서 우리가 조금씩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가 50인데, 최대한 뒤처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젊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트만스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시대에 얼굴 한번 보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뵐 수 있게 되고 제가 좋은 정보를 듣게 되니까 좋은 거죠. 뭐 사실 이런 강의를 제가 할 때 외부에 가서 강의 나가면 강사를 받고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돈 내고 들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은 유튜브만 키고 나면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사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무슨 뭐 유료화해라, 뭐 회비를 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저는 사실 네,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강의하는 걸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사실 감사한 일이고 이 강의를 제가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10년 전에는 얘기도 아무도 안 들어줬거든요. 그때는 뭐 연금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지금도 뭐 동시 접속자가 한 300명 넘어가시고 한 3, 4천 명이 이 강의를 들어주시는 게 저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통해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 정말 좋은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제 강의는 계속 이렇게 무료로 다 들을 테니까 여러분 제대로 들어주시고 대신에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이 연금의 중요성, 올바른 투자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는 것,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뭐 그렇게 되면 자연히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알아요. 나중에 뭐 대통령 선거 나가면 여러분 찍어주실지 그런 건 아닌데 혹시 알아 또 대통령 선거 나갈지 뭐 제가 뭐 정당을 좋아하는 정당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보면서 가끔씩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연금 소득에 대한 이야기, 월 500만 원씩 필요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제 얘기가 다 맞다, 뭐 틀리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연금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목돈 중심, 부동산 중심, 주식, 코인 뭐 이런 거 돈 불리는 데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잘 쓰고 가는 것에 대한 중심이 되겠다라는 생각 제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40분 동안 말씀드렸는데 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네, 사회 초년생들에게도 홍보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연금저축, IRP, ISA 같은 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이 책 앞으로 계속 하면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거예요. 어떤 상품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 설명드릴 거니까 매주 월요일 7시에 들어오시면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께 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 연금 박사잖아요. 사실 삼성전자 박사가 아니고 연금 박사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식 투자하는 것이 제 채널의 목적이 아니고 연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연금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네.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 다 보시고요. 좀 늦게 들으신 분들 다시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라이브 방송이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요. 또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들어와가지고 보면 뭐 처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다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책 사보시고 온라인 서점에 웬만하면 다 있으니까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월요일 저녁인데 잘 보내시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거나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1800-3624 전화하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여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